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사한다고 고생이 많았던 저는 손님한테 욕먹고 주변 상인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나름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도 아직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특히 사람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마저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제 사연은 제 복수극이에요. 많은 걸 바라지도 않은데 그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던 남편 놈과 시모와 있었던 이야기죠. 그럼 제 복수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탓에 먹고 살기 위해 일찍이 장사를 시작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처음 시작했던 가게가 꽤 잘 돼준 덕분에 여태껏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순 있었지만 경기를 타는 자영업자다 보니 어려운 시절도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월세 걱정에 매달 폐업 고민을 하면서 보낸 시절도 있었지만 저는 다행히 지금껏 잘 버텨왔죠. 하지만 그렇게 혼자 아등바등하며 살다 보니 늦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러다 어느 날 주변 아시는 분이 제게 중매를 서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하던 가게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셨는데 제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이라 제가 먼저 인사하고 챙겨드리며 가깝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런 저를 좋게 봐주셨던 건지 예전부터 자꾸 제게 아드님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컴퓨터 수리 관련 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꾸민 모습 하나 없이 검소하고 소탈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대로 정말 대단한 짠돌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실하고 순박한 모습에 저는 정이 갔어요. 사실 저도 어려운 집안 사정에 악착같이 살아왔었기 때문에 아끼는 걸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분수 모르고 아무렇게나 돈을 쓰는 것보다는 과하더라도 짠돌이인 게 100번 낫다 싶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된 저는 근면성실한 남편과 함께라면 알뜰살뜰하게 살림 꾸리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한 뒤 알게 된 남편의 수입은 제 예상보다 한참 모자란 듯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바쁘고 성실하게 살기에 여유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불경기라서 그런지 벌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벌이가 좀 적지? 원래는 이것보단 훨씬 많은데 요즘 들어 일이 없어서 좀 그렇게 됐네. 아니, 뭐 요즘 사람들은 뭐 컴퓨터를 고쳐서 쓸 생각을 안 하고 고장나면 그냥 새 걸로 사더라고. 고치면 더 쓸 수 있는 걸 왜 버리는 건지. 다들 돈 아까운 줄도 모르나 봐. 수리 일이 전보다 줄었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경기 타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사를 해온 제가 그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응원해줬고 대신 제가 벌이가 적은 남편을 대신해 일을 늘리기로 했죠. 저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가며 더 열심히 장사했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근처에 노점상까지 열며 원래 하던 장사를 포함해 두세 개의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 혼자 가게를 3개씩이나 운영하는 것이 무리긴 했던 건지 고생하는 것에 비해 큰 수익이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초반 투자금을 생각하면 이전보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상황에 저는 생활비를 줄이고 씀씀이를 더 아껴야 했고, 그래서 명절이나 연휴가 될 때마다 친정에 제대로 된 선물 한번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죄송하고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수익이 더 줄어든 것 같다며 그게 저 때문이 아니냐며 혀를 차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우성이가 전에는 이것보다 벌이가 훨씬 좋았었는데 어떻게 된 게 결혼하고 나서 더 어려워진 것 같다. 보통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풀린다 그러던데 어떻게 우리 아들은 거꾸로 됐냔 말이야. 그게 어쩌면 네 탓인 거 아니니?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현진이 네가 장사한답시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니까 집에서 남편 챙길 겨를이나 있었겠어? 지금도 무슨 욕심인지 가게를 두세 개씩 하면서 정신없다고 시댁에도 한번 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현진이 네가 우리 우성이를 뭐 얼마나 챙기겠냐 이거야. 아이, 장가 보내면 더 잘 살게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전만 못해졌으니 이게 뭐냐? 남자들은 다 여자 하기 나름이니까 네가 우리 우성이 좀 잘 챙겨라. 힘든 일 하는 애 대충 먹일 생각하지 말고 삼시세끼 따끈한 밥 지어다가 잘해서 먹이라고. 너 장사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괜히 반찬 사 먹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애 건강 버리는 거야. 아무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지? 시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남편 걱정을 하실 때마다 저는 제 잘못도 아니었지만 한없이 작아지곤 했습니다. 하필이면 남편 가게가 저와 결혼하고부터 어려워졌다고 하니 그게 정말 내조를 못한 제 탓인 것 같아 괜히 죄인이 됐어요. 저도 모자란 남편 벌이에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장사하느라 끼니 챙겨 먹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결혼했으니 남편을 챙길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냐고 생각하며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남편을 좀 더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얼마 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된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집에 도착한 제가 남편 휴대폰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게 하필 남편의 매출 장부와 은행 어플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에게 말했던 수입보다 한참 더 벌고 있었고 그렇게 저한테 말하지 않은 수익들을 전부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 때문에 대신 가장 노릇하겠다며 발에 땀나게 고생하면서 남편 내조까지 하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떻게든 남편 챙겨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그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샤워하고 나온 남편에게 그 일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해왔던 거야? 나한테는 경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너무한다면서 폐업 고민까지 하더니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서 그 돈 어머니한테 보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오해하지 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설마 내가 거래 내역 볼 줄 몰라서 당신 오해하는 것 같아? 아니면 당신은 끝까지 나 바보 만들고 싶은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지금 당신 벌이가 어떻다는 걸 떠나서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 그런 거 아니야, 여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솔직히 말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을 속인 셈이 됐네. 근데 나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매달 벌이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 거기다 우리 엄마는 나이 들고 돈도 없으신데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엄마 노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 그렇다고 당신한테 우리 엄마 노후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가 좀 더 버는 달에는 엄마한테 용돈 삼아 드리고 그랬던 거야. 그래야 엄마 입장에서도 아들이 결혼하고 무심해졌다고 생각 안 하실 거고. 당신한테는 미안해서 말 못했던 거지 속이려고 한 건 절대 아니야. 정말이야, 믿어줘. 남편은 혼자 되신 시어머니 걱정에 용돈을 드리고 싶었던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도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걸 남편이 모르지 않았거든요. 하물며 저는 친정 부모님 챙길 여력도 없어 죄송하기만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 몰래 혼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너무 황당했어요. 거기다 부부 사이에 벌써부터 거짓말을 했다니 저는 그 일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당신 믿고 내 벌이며 내 상황이며 다 얘기했는데 나는 당신한테 작은 거 하나 속인 게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이렇게 신뢰가 없어져서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할게. 앞으로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 정말이야. 또다시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하면 그땐 당신 마음대로 해도 돼. 앞으로 당신한테 속이는 일 없을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앞으로 매달 자신의 수익을 제게 공개하겠다고 말했고 저는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날부로 갈라서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남편을 용서해줬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괘씸했지만 그날 후로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조금은 화가 누그러졌어요. 다행히도 그 뒤로 남편은 꾸준히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고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을 반으로 줄이며 나머지 절반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용돈이 반으로 줄어 황당하고 화도 났겠지만 그동안 아들과 합심해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던 탓에 그 일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다행히 제게 믿음을 보여준 남편 덕분에 저는 이후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제가 하고 있던 장사 중 음식 장사가 갑자기 잘 되게 됐어요. 갑자기 손님이 몰리면서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식당 때문에 다른 장사를 닫고 오로지 음식 장사에만 시간을 쏟아야 할 정도였죠. 가게가 잘 되자 저는 정신없이 바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남편이 제 일을 돕겠다며 컴퓨터 수리 일을 그만두고 저를 돕게 됐습니다. 어차피 요즘 수리 의뢰도 없고 괜히 월세만 나갈 바에 내가 당신 돕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당신 혼자 고생하는 것도 이제 더 못 보겠고 앞으로 당신 가게는 내가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 걱정을 하며 저를 돕겠다는 남편 말에 감동하는 것도 잠시. 저를 돕겠다던 남편은 제일 편한 카운터와 서빙만 할 뿐 나머지 힘든 일들은 전혀 도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게 쉬는 타임에 음식 준비하기 바쁠 때도 남편은 요리를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양파 하나 까주질 않았고 그러면서 쉬는 시간마다 카운터에서 돈을 빼서 어디론가 나가버리곤 했었어요. 그러고는 그 돈으로 시어머니 간식 사다 드리고 용돈 보태드리며
장사 잘 되는 제 덕에 시어머니 챙기기만 바쁘더라고요. 사실 자기 부모 챙기는 거야 뭐 저도 뭐라 하진 않겠지만 매번 그렇게 자기 어머니만 챙기고 처가 식구는 나 몰라라 하는 남편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아무 말 않고 남편을 그냥 뒀더니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지 남편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하게 되자 남편은 그제서야 제 눈치가 보이는 건지 나쁜 손버릇을 고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하필 CCTV와 목격자도 없는 사고여서 뺑소니 차량을 잡을 수가 없었고 병원비도 저희가 전부 부담해야 됐죠. 평소 보험은 전부 사기라고 주장하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보험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큰 돈이 나가게 됐지만 그래도 더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또 이럴 때 돈 쓰는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가족을 돕는 데 쓰면 말이죠. 그래서 전 아깝기는커녕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아유 현진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생돈 날리게 됐구나. 내가 의사한테 말해서 내일 퇴원하겠다고 하마. 그러니까 너무 돈 걱정하지 마라.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낫지도 않았는데 어딜 가신다고요. 저 돈 버는 거 이럴 때 쓰려고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몸 다 나을 때까지 푹 쉬세요. 제발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회복이 더 더뎌요. 네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구나. 그래, 내가 빨리 낫도록 하마. 건강해져서 다시는 우리 며느리 힘들게 번 돈 아까운데 안 쓰게 하마. 저는 고맙다던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건 있고 이제 어서 어머님께서 완쾌하시길 기다렸죠. 그런데 그날 이후 집안에 마가 낀 것처럼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여보,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지금 큰일 났나 봐. 왜? 뭔데? 난방 배관이 터져가지고 엄마 집도 밑에 집도 난리래. 아이씨, 배관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밑에 집에 보상해주는 것도 그렇고 돈이 엄청 들겠는데. 어머머, 어떡해? 얼른 가서 확인해보자. 당신은 여기 있어. 내가 상황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렇게 시댁으로 간 남편은 1시간 뒤 긴급 배관 공사와 밑에 집 보상을 해줘야 된다며 제게 큰 돈을 부탁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 죄도 없는 밑에 집 분들의 심경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얼른 돈을 보내줬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후로도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한 번은 보일러가 또 고장났다며 또 한 번은 눈길에 어머님께서 미끄러져 팔과 다리를 크게 다쳤다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돈을 넣어줬습니다. 또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챙겨야 할 것 같아 직접 찾아가 뵈려고도 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미안하다며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가게 일찍 마치고 가려는데 괜찮죠? 제가 음식 좀 싸가지고 갈게요. 아니다. 오지 마라. 너 올 필요 없어.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죠. 집안일도 제가 하고 어머님 말벗도 되어드릴게요. 내가 너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 나 때문에 든 돈이 얼마니? 아유, 내가 진짜 너무 민망해서 그러니까 오지 마라. 거기다 일까지 하고 내를 부려먹는 것도 좀 그렇고. 현진아, 늙은 시어머니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민폐만 끼치고 내가 일찍 죽어야 하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라면 조금만 다쳐도 절 수족처럼 부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끼고 아끼는 남편을 불러 일을 시키면서 저는 가만두고 있었으니 제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일이다 보니 의심을 그쳐야 했습니다. 가족을 의심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엔 두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시모가 팔다리 골절을 낫고 난 뒤였어요. 전 평소처럼 가게에 있었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혹시나 싶었어요. 팔다리를 낫고 난 다음 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기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우선은 의심을 접어두고 남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쓰러지신 어머님께서 의식을 못 찾고 있어서 병원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장기 입원에 대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병원 입원도 선결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감이 딱 왔고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우선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가까이가 된다는 장기 입원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별의별 일로 제 통장에 돈을 가져간 뒤라 제 통장엔 여유가 없어서 저희 엄마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한테는 다른 말로 둘러대고 그 돈을 빌려 시모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평범한 병실에 시모가 혼수 상태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침대 앞 환자 정보에 담당 의가 대장학문외과라고 적혀져 있는데도 말이죠. 거짓말을 해도 성의껏 할 것이지 이건 너무 성의가 없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다른 환자들이 신경 쓰였어요. 또 이왕이면 시모가 깨어난 상태에서 망신을 줘야겠다 싶어서 병원 떠나려던 발길을 돌려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줄 알았던 두 사람이 병실에서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됐어요. 제가 가진 확신에 쐐기를 박는 말이었죠. 현진이가 돈은 바로 보내줬든? 아이, 당연하지. 그 사람 그런 건 또 칼 같잖아. 아이, 역시 멍청한 년이라 잘 속네. 그럼 이제 얼른 퇴원하자. 하루 더 입원하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픈 척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아이, 그나저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거기다 병원비로 돈까지 받았는데. 아이, 그거야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고 앞으로 면회 못한다고 네가 둘러대야지. 어차피 열심히 속일 생각할 필요도 없어. 걔 엄청 멍청하잖니. 고등학교 때부터 지 아빠 엄마 장사 돕는다고 공부는 일찍이 손 놓은 앤데 뭘 열심히 속이려고 해? 오늘도 봐라. 혼수 상태라고 말하니까 바로 큰돈 보내는 거. 그런데 나도 이번엔 좀 놀랐다. 이제까지 보낸 돈이야 엄청 큰 돈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 큰 돈도 내가 아프다니까 바로 넣어주네. 그러니까 걸릴까봐 좀 걱정했는데. 근데 엄마, 우리 병원 나가면 소고기 먹자. 나 오랜만에 한우 먹고 싶은데. 아유, 그럼 그래야지. 오늘은 소고기보다 비싼 거 먹어도 돼. 이 돈이면 한두 달 정도는 우리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인간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 돈도 아까웠고 시모에게 마음 쓴 제 마음과 시간도 아까웠죠. 또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아니, 배로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모와 남편에게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두 사람에게 복수를 다짐한 바로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어제 제 두 눈과 귀로 똑똑히 보고 들었던 시모의 나이롱 행태를 모르는 척하면서 말이죠. 여보, 나 아무래도 걱정돼서 안 되겠어. 가게 오픈이랑 마감만 내가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내가 어머니 곁에서 있을게. 어머님 저렇게 되신 게 전부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그래. 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픈 게 왜 당신 탓이야? 당신 탓 아니야. 당신 가게 하면서도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어. 덕분에 우리 엄마도 이전까지 누리지 못하던 호사까지 누렸는데. 그리고 엄마 곁에 내가 있잖아. 엄마 누워만 계셔서 챙길 일도 별로 없어. 나 혼자 있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또 당신이 가게를 잘 이끌어줘야 병원비나 여타 다른 곳에 드는 돈도 걱정 안 하지. 당신이 우리 엄마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고 고마워. 엄마 깨어나면 내가 당신 마음 꼭 전해줄게. 근데 지금은 서로가 맡아야 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자. 가게에 있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래. 이런 상황에 내가 가게에 있어봤자 실수만 잦아지고 가게 매출에 도움도 안 돼. 일은 주방 언니랑 직원으로 충분하니까 내가 내일부턴 어머니 곁에 있을게. 한 명만 있어도 되면 당신이 집에서 좀 쉬어. 가게 나 없을 때 한 번씩 둘러봐 주고. 정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진짜. 알았어. 그럼 한 이틀 정도 뒤에 당신이 엄마 옆에 있어줘. 그 전에 가게 일에 문제 없게 준비도 잘해놓고. 이미 퇴원하고 없을 시모에게 찾아가 그 곁을 제가 지키겠다고 하자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며 저를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어요. 제가 병실을 찾아가는 순간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릴 만한 구실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제 제안을 수락했죠. 대신 이틀이라는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 예상대로였죠. 다음 날 저에게 거짓말한 걸 들키기 일보 직전이었던 남편과 시모는 아주 뻔하디 뻔한 거짓말을 다시 또 해왔습니다. 여보! 뭐야? 왜 그래? 당신 어머님 곁에 안 있고 여긴 무슨 일이야? 엄마가 깨어났어. 엄마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뭐? 어머님께서 깨어나셨다고? 그게 정말이야? 오늘 아침부터 엄마 바이탈이 심상치 않았더니 결국엔 정신을 차리셨어. 지금은 몸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검사받고 있는 중인데 이상 없으면 퇴원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어머, 너무 잘 됐다. 근데 어머님 그렇게 바로 퇴원하셔도 돼? 그래도 누워 계신 시간이 있는데 병원에서 바로 퇴원은 안 시키지 않나? 간단한 수술을 받아도 하루는 입원해 있는데. 그게 엄마가 그 병원에 도저히 못 있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거든. 엄마가 최근에 병원 신세를 많이 져서 그런지 병원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더라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동안 돈을 꽤 많이 썼잖아. 그래서 병원 비용 아깝다면서 나가겠다고 했어. 그래도 병원 관련으로는 돈 안 아끼셔도 되는데. 근데 당신은 왜 찾아왔어? 검사 받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예 전화를 주지. 그럼 내가 병원으로 찾아갔을 거 아니야. 전화가 있었구나? 난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소식을 빨리 당신한테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나저나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어머님 검사 끝나고 기다리시면 어떡해. 또 빨리 병원에서 나가려면 퇴원 수속도 밟아야 하고. 아니야. 당신은 안 와도 돼. 퇴원 관련으로는 내가 다 처리했고 검사 비용만 결제하면 되거든. 그리고 당신 오면 엄마가 불편해하셔. 안 그래도 이번에 당신이 걱정 많이 했다고 하니까 엄청 미안해하셨거든. 맨날 당신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 나 혼자 모실게. 당신은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가게 일에 신경 써. 그래도 며느리가 돼서 안 찾아갈 수 있나? 혹시 어머님께서 서운해하시면 어떡해? 아니라니까. 진짜 괜찮아. 그럼 내가 톡하면 전화 줘? 전화로 대신하면 되지. 남편은 기를 쓰면서 제가 병원에 못 가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말마다 어설프게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말이죠. 일부러 속아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설픈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속는 척을 했어요. 그래야 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와 남편은 저를 완전히 속인 줄 알고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덫을 놨죠. 여보, 나 어머님께 뭐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당신 생각은 어떤가 묻고 싶어서 내가 어머님 집을 하나 해드릴까 생각 중에 있거든? 저번에 난방 배관 터진 것도 그렇고 보일러 새로 하거나 집수리 할 때마다 내가 어머니 집을 옮겨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긴 했었어. 근데 이번에 어머님께서 큰일 당하시니까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에 어머니 모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때 당신은? 우리 엄마를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에 모시고 싶다고? 그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괜찮겠어? 병원비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빌린 거 아니었어? 내가 어머니 모시려고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 그 돈 깨기가 아까워서 엄마한테 부탁한 거지. 그래? 아니 근데 우리도 아직 전셋집이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사를 못 가셨는데 우리 엄마를 먼저 좋은 곳으로 모셔도 되겠어?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집에다가 엄마를 모시려고?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시니까 어머님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집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편의시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대충 몇 개 뽑아놨거든? 한번 봐볼래? 그래, 뭐 한번 보자.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제안에 좋아하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러다 제가 건넨 아파트 후보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죠. 여보, 지금 엄마를 이런 곳들에 모시겠다고?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비싸긴 뭐가 비싸.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면 다 저 정도 값은 하는데. 그리고 어머님 좋은 곳에 모시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형편에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괜찮아. 내 벌이가 예전처럼 없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계속 잘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또 모아둔 돈도 있는데. 그리고 어머님 재산 결국엔 우리가 다시 받잖아. 그럼 나중에 그 집 우리가 다시 받을 텐데 그땐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가 있겠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부담된다면 그냥 어머님 댁 인테리어만 다시 하는 정도로 하지 뭐. 아니야. 난 좋아. 나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지.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남편은 저와 대화를 마치자마자 잔뜩 신이 난 모습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전화 통화만으로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시모의 집으로 찾아가기까지 했죠. 시모의 반응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댁으로 찾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모가 제게 전화를 했거든요. 네, 어머님. 아유, 그래, 현진아. 방금 우성이 통해서 네 얘기를 잘 들었다. 아유, 이건 내가 고마워서 어떡하니?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인 너한테 내가 뭘 해줘야 하는데. 저번 도움부터 시작해서 계속 받기만 하는구나. 너무 고맙다. 내가 받기엔 너무 과분한 선물 같아서 망설여지긴 하는데 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낡은 집 여기저기 손본다고 매번 너랑 우성이에게 앓는 소리에서 너희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또 내가 이번이 아니면 이런 아파트를 언제 살아보겠니? 그래서 네 제안 따르려고 하는데 네가 골라준 후보지들 말이다. 이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니? 너한테 부담되는 곳이 있다면 거긴 제외하고 고를까 하는데. 부담될 거 없으니까 어머님 살고 싶은 곳으로 고르세요. 제가 이번 일 겪고 너무 놀라서 어머님께 뭐든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집안 살림이나 다른 것도 전부 다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선은 사시는 곳 먼저 해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요. 아이고, 내가 진짜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뒀다.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호강하는 시어머니는 나 하나일 거다. 그런데 이건 내 앞으로 해주는 거니? 당연하죠. 처음엔 저희 명의로 하고 어머님 모실까 싶었는데 그럼 또 어머님께서 눈치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라고 제가 어머님 명의로 해드릴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다, 현진아. 내가 진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솔직히 우성이가 전화하다가 집에 찾아왔을 때만 해도 얘가 뭘 잘못 듣고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진짜였구나. 정말 너무 고맙다, 현진아. 아니에요. 그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어느 집이 나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집들을 둘러보면 좋겠는데 가게 때문에 바빠서요. 대신에 집들 확인하실 때마다 그이 불러서 같이 다니세요. 아유, 그래. 내가 아주 신중하게 골라서 나중에 우리 우성이한테 너희한테 물려줄 때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마. 네, 어머님. 그럼 조만간 집 문제로 상의도 할 겸 찾아가 뵐 테니까 그동안 몸조리 잘하시고 계세요. 저 그만 통화 어머님.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집 어머님 명의시죠? 아유, 그럼 당연하지. 그러면 세금 문제 때문에 좀 골치 아파지는데 지금 그 집 당장 파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동네에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들었는데 원래는 팔 생각은 아예 안 했지. 평생 살 집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어머님 명의로 집을 사면 어머님께서 1가구 2주택자가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오는 세금이 지금 부담하시는 것보다 많을 텐데 그럼 원래대로 모실 집을 제 명의로 해야 하나 싶어서요. 네 명의로? 그건 좀 그러시죠. 그럼 어머님 그 집 제게 증여해 주실래요? 대신 제가 그 집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 적당히 올랐을 때 팔아서 어머님께 돈 드릴게요. 그때 돼서 그 돈을 저희에게 주시든 아니면 수고비 정도만 주시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시든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너한테? 우성이가 아니라? 그이 주셔도 되는데 그럼 대출 받을 때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거기서 가장 비싼 집 하시게 되면 제가 돈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대출을 좀 받을까 하거든요. 물론 대출은 온전히 제가 부담할 거니까 돈 관련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 이 집이 문제가 될지 몰랐으니까. 그러세요. 그 집에 오래 사셨으니까 애착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또 여차하면 그냥 제 명의로 구입해서 어머니 모셔도 되니까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설마 먼저 모시겠다고 해놓고 어머니께 감히 눈치를 주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 들어가 볼게요. 공짜로 집을 받게 되어 좋다던 시몬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증여해달라는 제 말을 듣곤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고민이 됐을 거예요. 자기 명의로 된 신축 아파트를 얻고 원래 집을 제게 증여해주는 것과 자기 명의는 아니지만 신축에서 살면서 지금의 집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바라던 바였고 예상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고 있었어요. 시모가 결국은 제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증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 집을 잃는다고 해도 제게 신축을 얻는 순간 더 큰 이득이었으니까요. 시모는 제 예상처럼 행동했어요. 현진아, 내 한 가지만 더 확실히 하자. 너 진짜 네가 보여준 집들 말이다. 거기 가격과 상관없이 내 집으로 사주는 거지? 그럼요. 말 바꿀 거였으면 저번에 바꿨죠. 이젠 제가 한 말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해요. 다만 거기서 제일 비싼 집 2개 있잖아요. 그건 대출을 좀 받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너한테 증여하마. 그러면 내 집 사는데 시간이 더 단축되겠지? 그럼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어머님 몸 좀 괜찮아지면 증여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자. 증여 완료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 지금 내가 집 둘러보면서 돌아다니니까 네가 고른 집들 가격 오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눈 떴다 하면 올라가 있어. 더 올라서 못 사면 안 되니까 오늘 바로 증여 신고하는 걸로 하자. 괜찮을까요? 어머님 병원에서 퇴원하신 것도 얼마 안 되셨는데. 괜찮어. 누워서 쉬긴 쉬어야 하는데 우리 며느리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몸이 말을 안 들어도 움직여야지. 그럼 우리 이따가 만나서 같이 법무사랑 세무사 사무실로 가보자. 그렇게 증여를 위해서 만나게 된 시모 얼굴은 한껏 상기돼 있었습니다. 이제껏 그렇게까지 신난 모습의 시모는 처음 봤을 정도였어요. 자기가 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신이 나 있었죠. 덕분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증여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증여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신고 완료 후 증여세까지 완납해야 제 복수를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었지만 그 시간도 저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신나다 못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시모와 남편을 지켜보는 게 저도 재밌었거든요. 자신들에게 다가올 어마어마한 일은 전혀 모른 채 좋다고 웃고 있는 꼴이 정말 우스웠죠. 엄마, 내가 아까 엄마 이사갈 집 확인하다가 엄마 집값 확인해봤거든? 근데 거기 매물만 계속 나오고 값은 떨어지고 있더라. 엄마 집 저 사람한테 증여한 거 진짜 잘 생각한 것 같아. 우성아, 이제 그 집 엄마 집 아니야. 네 처집이지. 엄마 집은 저기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란다. 그리고 너는 뭐 그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니? 그 집값이 아무리 올라봐라. 그런다고 내가 들어갈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가 더 이득인지는 계산 탁 하면 탁이지. 근데 쟤도 참 멍청하지. 셈 계산이 그렇게 안 됐니? 지금 제가 날 챙겨줄 때는 아니지 않니? 장사가 잘 된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나한테 해준다고 하니? 나도 좀 놀라긴 했는데 엄마 누워있었던 게 확실히 먹히긴 했나봐. 앞으로도 돈 필요할 때 생기면 또 하자. 근데 다음번엔 뭐라고 속여야 될까? 혼수 상태보다 더 심한 게 있나?
아니, 집까지 사다 줬는데 더 큰 건 바라지 말고 그냥 소소한 우리 용돈 정도만 바라자. 처음에 한 교통사고처럼. 알았어, 엄마. 근데 우리 엄마 진짜 좋겠다. 어떻게 됐든 간에 며느리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좋지, 엄마? 아유, 당연히 좋지. 그리고 그게 왜 제 덕분이니? 우리 찰난 아들 덕분이지. 우리 우성이가 잘나서 저렇게 말 잘 듣는 애를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또 네 덕분에 제 장사가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그런 집에 살아보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 덕분에 호강한다, 호강해.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행복에 취해 있는 두 사람은 제가 자기들 대화를 듣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반성은 조금도 하지 않는 두 사람 덕분에 두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는 제 마음은 단 한 번도 물러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제 복수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땐 제가 시모의 아파트를 증여받고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는 집을 사주겠다던 제가 여러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자 슬슬 화가 난 상태였죠. 결국 시모가 먼저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현진아, 너 어떻게 된 거니? 집 관련으로 어떻게 됐다고 왜 말이 없어? 매번 내가 이렇게 집으로 부르고 전화해야 되겠니? 고시라는 말만 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제대로 말을 해봐. 아유, 엄마 진정해. 이 사람이 안 사주고 싶어서 미뤘겠어?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지. 내가 말했잖아. 이 사람이 요즘 엄청 바쁘게 지낸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 들어보자.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궁금했는데 내가 물어봤다가 당신 스트레스만 쌓일 것 같아서 안 물어봤거든. 안 그래도 나도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 이제 다 확인했거든. 그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한다는 소리 맞지? 봐요, 엄마. 제가 좀만 더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그러게 이 사람을 왜 못 믿어서. 그래? 그런 거였어? 아유, 난 너무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이 집도 현진이 줬으니까 내가 집이 없잖니.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법인데. 아유, 그래. 그럼 이제 바로 부동산 가면 되는 거니? 네. 앞으로 이사갈 집 찾으러 다니셔도 되고요. 이사 안 가실 거면 저랑 앞에 가서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해요. 뭐? 이사를 안 가면? 내가 이사를 안 가긴 왜 안 가? 그리고 앞에 부동산은 무슨 말이냐? 이사갈 집 구하셨어요? 그게 아니면 이사를 안 가신다는 말이고 여기서 지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월세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하셔야죠. 제가 아직은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 어머니께 거의 돈을 안 받는 걸로 계약할 거니까 앞으로 한 2년은 걱정하지 마세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엠이 놀리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하라고. 여보,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도대체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앞으로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어머니께서 내가 불편하시면 이사 가시고 아니면 내 집에 남는 대신에 부동산 계약서 쓰자는 거지. 뭐? 이혼? 우리가 이혼을 왜 해? 그럼 안 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랑 남편이라는 놈이 내 등에 딱 하고 달라붙어서 피를 빨고 있는데 내가 이혼을 안 하겠냐고? 내가 바보 등신으로 보이지? 지금까지 두 사람이 날 완벽히 속였다고 생각했지? 웃기시네. 나 다 알아. 내 돈 뜯으려고 두 사람이 짜고 사기친 거 다 안다고! 자동차 뺑소니만 진짜고 다 가짜지? 난방배관, 보일러 수리비, 팔다리 골절, 또 마지막으로 혼수 상태까지 전부 다 어머님이랑 당신이 짜고 친 사기극이잖아. 나 다 알아. 아니, 두 사람 덕분에 다 알게 됐어. 말이 돼야 속아주지.
어떻게 돈 들어가야 하는 일이 그렇게 연달아 생겨? 그리고 당신 어머니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알면 전부 다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어디 좀 아프다거나 불편하면 그 난리를 치고 나보고 집에 와서 자기 수발 들라던 사람이 난리가 났다는 집으로 올 필요도 없고 연락 줄 필요도 없다면서 장사만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당신 어머니 혼수 상태라고 했을 때 내가 병원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 그랬더니 당신이랑 어머니랑 내가 준 병원비 받고 신나서 퇴원하더라? 혼수 상태라고 하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있고 잘만 걷던데? 그리고 뭐? 나보고 멍청한 년이라서 잘 속는다고? 어머니, 그게 시어머니 걱정해서 병원비 주는 며느리한테 할 말이에요? 내가 속았다고 해도 얘가 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어서 고마워할 생각을 해야지 그딴 말이나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네가 뭘 잘못 봐서 그런 거야. 야, 아무래도 네가 다른 사람이랑 날 착각하는 것 같다. 난 그런 적 없어. 내가 그때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도 몸이 정상이 아니잖니. 그래요? 그럼 여기 제 휴대폰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 쌍둥이라도 되나 보죠? 생김새랑 키는 물론이고 걸음걸이랑 행동하는 짓도 똑같은데. 그리고 정상이 아니에요? 어머니 몸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정상이었다 비정상이었다 하는가 보죠? 이사 간다고 뭐 알아보러 다닐 때는 그렇게도 쌩쌩하던데 어디 지금은 정상인가 아닌가 좀 볼까요? 저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시모의 종아리를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러자 고통스러워하던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한 발로 막 뛰어다녔죠. 어떻게 나보다 균형 감각이 더 좋네? 그동안 내 돈으로 좋은 거 처먹고 좋은 거 보러 다녀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 남편.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네가 나한테서 뜯어간 돈으로 네 엄마랑 너랑 짝짝꿍 하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러 다녔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종아리를 찍어도 돼? 아니야. 야, 그럼 어디 확인해 볼까? 여기 난방 배관이 터져서 밑에 집에 피해가 있었는지 그 큰 돈을 보상받았는지 확인해 봐? 그거 말고도 내가 준 돈들 옳게 쓰였는지 확인해 보냐고? 그리고 네 엄마 종아리로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그런데 넌 종아리로 안 끝내. 네 엄마야 못된 시어머니라고 쳐도 남편이라는 새끼가 내 뒤통수 친 거는 내가 용서 못한다고! 알겠어? 여보, 미안해. 이러지 마. 제발 이성 좀 찾으라고. 저는 시댁 안방에 있던 물건을 아무거나 붙잡고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한 발로 뛰어다니다 힘들었는지 아픈 발을 잡고 누워 있었고 남편은 제게 매를 맞아가며 소리를 질렀죠.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물론 제가 화난 만큼 두 사람을 혼내주려면 더 난장판을 만들어야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이 복수를 하겠다고 억지로 지내온 시간 때문에 더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있기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제게 맞은 다리를 덜 아파할 때쯤 남편을 때리던 걸 그만두고 두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설명해줬죠. 잘 들어. 앞으로 당신과 나는 이혼 소송하게 될 거야. 이제까지 당신이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 역할 못한 짓들, 당신 엄마만 챙긴다고 우리 엄마 그리고 나 내팽개친 짓들에 대한 증거가 다 있어서 그걸 문제 삼을 거거든. 그리고 이혼은 별 문제가 없다면 내가 승소하게 될 거야. 괜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지 마. 난 변호사랑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어쨌든 이혼한 다음엔 재산 분할을 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재산이라고 할 게 뭐 있나? 내가 모아둔 돈은 당신이 당신 엄마랑 논다고 다 썼는데. 그래서 얼마 없는 재산을 반반 나누게 될 거야. 내 가게는 당신이 건들 수 없다는 거 알지? 내가 결혼 전부터 있던 가게였고 내 명의고 당신이 도와준 건 쥐뿔도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내가 당신 엄마한테 받은 이 아파트야.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내 것이 될 확률이 높더라. 덕분에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준 돈은 받고도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는 건데 당신 엄마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면 나랑 계약서 써야 돼. 그래도 이혼 전에 계약서 쓰면 내가 저렴하게 해줄 거야. 증여받고 취소 안 되려면 부양의 의미를 지켜야 하거든. 근데 이혼하고 나면 남남이니까 내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그럼 너무 감정만 내세우지 말고 잘 생각해봐. 괜히 이혼하고서 당신 엄마 길거리에 나 앉게 하지 말고.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멍청한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놀라시느라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니죠? 쉽게 말해서 자존심 세우다 길바닥으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저 이만 가봅니다. 야, 이년아! 너 미쳤어?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어딜 가라는 거야? 너 일로 와. 일로 오라고! 망했다는 걸 알아차린 남편과 달리 아직 사태 파악이 덜 된 시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절 붙잡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붙잡힌다고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죠. 시모가 붙잡고 있는 힘보다 배로 힘을 주어 시모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돌아가 미리 쌓아놓은 짐을 가지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저는 두 사람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과 증여 취소로 대응했지만 이미 늦었었죠. 결국 제가 말한 대로 판결이 났어요. 단 하나, 가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공동재산으로 평가가 되어 보증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돈으로 가지고 갔죠. 그런데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두 사람에게 쥐어준 돈과 남편이 까먹은 돈, 또 재산 분할할 돈을 다 합쳐도 시모에게 받은 아파트 가격에는 안 됐으니까요. 덕분에 남는 장사가 됐죠. 이후 두 사람은 제가 아파트를 사준다는 말로 현혹해 시모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며 또다시 증여 취소 소송과 사기로 절 신고했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어요.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두 사람을 만나는 게 기분 좋진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것도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일이다 싶어서 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약 올리곤 했죠. 덕분에 유치하지만 원초적인 복수로 제 속이 다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억울한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요. 괘씸했던 두 사람을 굳이 원망하고 싶지 않네요. 그냥 영원히 마주치지 않으면서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싶습니다. 제 복수극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만큼 이야기가 흘러갔는진 모르겠네요. 만약 제 복수가 좀 심심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럼 전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얘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